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은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당부의 말이 조금씩 변하죠. 약 20여 년 전에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였다면 최근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아픈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서 꿈과 희망을 설계하라고 조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혀가고 있는 분이죠. 김윤식 신동에너콤 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동무역 창업,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한 우즈베키스탄 신선협회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명예대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식 신동에너콤 대표이사 회장, 주한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명예영사이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외국인 최초 5호 친선 훈장을 받은 김윤식 회장, 1991년 동토의 땅 구소련에서의 첫 사업 시작, 연화와 컬러 텔레비전 등 종합상사도 하지 못했던 구상무역을 성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25년째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성과와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신뢰 형성 과정은 무엇인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목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성과는 무엇인지, 김윤식 신동에너콤 회장에게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취업이 갈 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예, 신동에너콤 김윤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사업가 그리고 정치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셔서 왕성한 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최근에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선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사선 후에 첫 방문지를 한국으로 정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그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우스벡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협조 사항도 있고 해서 좀 협조해 드렸고, 또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그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시고 직접 참석한 러시아 극동 포럼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셨네요. 예, 우선 사업과 김윤식 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눠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전설적인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소련 동토의 땅이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선언하면서 격동의 바람이 붑니다.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혈혈단신 날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생각이셨고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존재, 그 타슈켄트라는 도시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정부도 그런 정보가 없을 정도로 러시아에 어두웠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그 30억 달러의 경협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14억불을 이미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인으로서 빨리 가서 뭐 그래도 선점해야 되겠다. 예. 러시아 하면 우리가 한반도의 100배 영토에다가 또 원소 기호에 있는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어느 나라에서 선점되지 않은 그런 나라,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면화 생산이 구소련이 세계 3위였습니다. 당시. 네. 통계상으로만 우린 보고 우리는 전혀 가져올 수가 없었죠. 저는 삼성그룹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시작한 게 면화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일. 그 이전은 이제 미국이 주생산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로 미국에서 거의 90% 이상 들어왔죠. 그러다가 다변화를 사실 중국도 제가 처음 했고요. 82년도에 파키스탄, 또 이집트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개척을 했는데 세계 3대 생산국,
정말 이제 개방되는 그 시장에 제가 진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출을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은 이제 미 국무성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은 그 핵무기를 가진 내전이 예상되니까 예. 자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할 때입니다. 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인으로서 그때까지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보고 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가야 되겠다. 아, 예. 가서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겠다. 그래서 91년 1월 10일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그 타슈켄트가 러시아 면화, 목화 생산의 아주 중심지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가셨다고요. 갔습니다. 그냥 예. 단신으로 예. 미소 양강 체제니까 가면은 그래도 뭐 영어라도 통용이 되고 예. 안내가 있지 않았는데 전혀 그는 그 오판이었고요. 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는데 영어 한마디도 코멘트가 안 나오고 아, 예. 아주 거대한 노숙자의 대합실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던 인연으로 해서 삼성 지사장한테 호텔 부킹을 하고 네. 제가 이제 호텔을 찾아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목화의 선적항이 흑해의 오데사입니다. 예. 지금 소치 근처에. 네. 그걸 알고 제가 소치로 갔습니다, 먼저. 그 오데사 항구가 네. 있는 대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렇습니다. 소치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가도 모든 송장이 러시아 말로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제가 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이 원산지고 거기서 온 거다. 그래서 다시 모스크바를 갔다가 또 물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단신으로. 네. 그렇군요. 근데 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게 보통 이제 무역을 하면 네네.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에 구상무역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시도를 하시면서 뭐 종합상사, 대기업의 종합상사도 못했던 걸 면화를 수입을 하고 당시 우리나라에 좀 과다 생산으로 재고가 넘쳤던 20인치 컬러 텔레비전을 네. 보내주기로 한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신 겁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 목화를 생산해서 전부 소련에 주고 네. 소련에서는 절대 그 원자재 생산지의 가공 공장을 동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구소련이 붕괴 직전에 이제 목화를 가져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목화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한국의 가전 3사는 저보다도 먼저 단연 갔는데 TV를 팔기 위해서 갔는데 달러는 없고 전부 목화만 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목화를 사러 갔기 때문에 그게 잘 결합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구상무역을 하자. 네. 그래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칼라 TV를 20인치만 필요로 했어요. 네. 제일 작은 거. 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올림픽 끝나고 20인치는 학생들 방에나 놔주는 그런 정도고 판로가 없었습니다. 예. 인도에도 팔라고 했는데 거긴 그때도 흑백을 썼고요. 그래서 이 큰 시장이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이제 목화도 하나의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의 자산이니까 이거를 주고 가급적이면 많이 칼라 TV를 받기 위해서 20인치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인치 칼라 TV 목화 1톤에 20인치 칼라 TV의 SKD라고 이렇게 분리한 거죠. 예.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거를 5대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처음에 가전 3사 거를 전량을 제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 목화로 제가 받는 그런 아주 정말 제 일생일대에 중소기업인으로서 정부와의 딜. 네. 그런 딜을 제가 성사를 최초에 시켰고요. 그러나 세계 면화 업계에서는 만약에 구소련의 목화가 서방 세계에 나오면 뉴욕 선물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격 했는데. 경쟁력이 워낙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누구도 러시아 철도를 이용해서 실어 나오진 못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전 실제 계약을 하고 브라디보스톡으로 실으면서도 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알려지면 목화가 내가 가져와서 팔기 전에 폭락하면은 저는 뭐 큰 손해를 보니까. 마음을 굉장히 졸이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한국의 그 선박을 하나 용선을 해서 선적한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세계 면화업계에 알려지면서 뉴욕 면화 시장이 15%에서 20%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지금 차트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 무렵에 W자 모양의 트리플 버텀, 네. 최저가를 이루었던 일인데 네. 그거를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도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그걸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전설적인 그런 일화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런 관련된 사업 성공 사례를 여러 또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사업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현지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의 제로, 그거를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우즈벡 사람 알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영어로 알저브라, 알가리즘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의학의 서양 의학의 메디슨의 어원이 우즈벡 사람입니다. 아, 예. 또 1000년 전에 그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최초의 그 수술 도구를 발명해서 인체를 수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면 이제 시나한테 물어봐. 그런 말이 그 우즈벡 말로 마다시나입니다. 아하, 예. 마다시나 하다가 이제 거기서 메디슨이 왔고. 네, 그 메디슨이 왔고 네. 서양 의학에서 다 그걸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농업 국가인가 목화나 우리가 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이 나라의 찬란한 문화, 또 이미 7세기경부터 고구려와 교류를 한 역사적 흔적이 그 사마르칸드 아프로시압 그 동굴 벽화에 있습니다. 고려인이 한 25만 정도 지금도 살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고려인이 예. 지금 제가 갔을 때는 한 27만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한 20만 정도로 예, 좀 예. 줄었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되니까 그런 나라고 또 그 한국과는 그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서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사는 풍습을 봐도 3대, 4대가 한 집에 삽니다. 생긴 것도 비슷한 데가 네네. 많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고 그래서 이 친근감을 갖고 내가 아주 여기에 아주 정착을 하고 진짜 뿌리를 묻겠다 하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아주 내 진정으로 그 대하게 되고요. 또 저는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작은 기업이지만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예. 그 인간 존중 그런 철학으로 모든 걸 경영하다 보니까 예. 대개 한국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 현지인 한국분만 우대하고 현지인들을 좀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거기 현지 법인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가 예. 다 현지인입니다. 지금. 예. 한국 분들은 대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얻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뭐 그냥 하다가 갈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인식을 주다 보니까 현지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의 이 카리모프 대통령과 절친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사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기업인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 대통령과 뭐 절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분께서 하여튼 그 저에 대한 말씀을 강요회의 때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정상회담 때도 제 얘기를 아주 풀네임으로 미스터 예. 김도 아니고 김윤식 예. 그 아주 고마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세계적인 그 컨퍼런스에서도 네. 저희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은 이제 일국가의 통치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납치도 된 적도 있는데 그 접경 도시 테르메스에 저희가 그 방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는 현지인들도 좀 다 딴 데로 이주하면서 약간의 공동화가 되고 있어요. 약간 슬럼화가 예, 되는.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여기 외국 투자자가 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방적 공장을 그 계획할 때 누구든지 대도시 타슈켄트에서 하는 걸 원했고 저희 직원들이나 또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친한파시고 한국을 우대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미리 진출한 기업인으로서 경영 외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테르메스에다가 공장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감동을 거기도 하셨군요. 와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송 거리가 700km가 멉니다. 네. 700km면 아마 부산에서 뭐 신의주 가까이 될 거기에 예. 공장을 뒀으니까요. 네. 운송비에서는 저희가 손해를 봤죠. 네. 그러나 그 대통령께서 저희에 대한 신뢰 또 그 얘기를 자꾸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이미지가 이제 좋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그 비전 사업으로 그 태양광 사업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벌써 8년 전에. 그때는 정부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그걸 국가의 비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고 제가 또 태양광 전지 원료가 되는 기초 소재 실리콘 메탈 공장을 폴리실리콘 실리콘 메탈입니다. 실리콘 메탈 폴리실리콘 직전에 그 공장을 4년간 추진해서 이달 말에 준공식을 합니다. 네. 그것도 그 대통령께서 그 저희 공장인데도 대통령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 부처에서 협조도 많이 받고 저희가 그 원석 광산도 저희가 200만 톤짜리를 확보해서 일관 작업으로 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 만드는 그 원료는 국내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뭐 그런 보람이 있고 또 제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제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하면서 또 건교의 정무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세계 각국에 투자한 그 현지 법인이 거의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우가 부도 나면서.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께서 우리가 목화 농사만 짓고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공업화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장관, 뭐 총리 이런 분들이 통역관 없이 저를 만났어요.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부채가 5억 5천만 불이 있는데 자기네가 대우차에서 너무 비싸게 그걸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33%가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불을 더 냈는데 그 무슨 잔금해서 5억 5천만 불 얘기하니까 좀 깎아달라 그거였어요. 제가 국회 정무위원들 모시고 가서 보니까 이건 너무했다. 좀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우즈벡 입장에서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걸 이제 심정이었던 했는데 거죠. 그 당시에 중간에 이제 실무자들이 보고하면은 이제 김호중 씨 내가 대통령하고 얘기할게 이러고 그냥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부도가 나다 보니까 중소 그 부품업자들이 제안하는 가격을 보니까 33%가 비싼 거죠. 너무 이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좀 앞장서 가지고 해가지고 최종 2005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가실 때 3억 3천만 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은인이네요. 대통령께서 기분이 좋아하시고 그 대우자동차 지금은 GM 코리아가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정상으로 풀가동이 됐습니다. 독자. 전 세계 11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이 돼서 대통령께서 그 훈장을 뭐 외국인 최초 주신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하시다 보면 우즈베키스탄 내부나 또는 국내 어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기와 질투라든가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으셨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뭐 범죄 집단, 뭐 마피아 이런 구소련 데하고는 마피아. 저희가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피시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해외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그 횡포, 네. 중소기업이 다 개척했어도 뒤늦게 와서 자금력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네. 있을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손들 것이다. 그렇게 쫓아내고 그럼 내가 그렇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터 계약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 그 당시는 지금 없지만 대우였는데 그거를 개입해갖고 이제 중간에 파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 계약 1년치 해놓은 게 예. 중간에 이제 파기가 되고. 더 싼 값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네, 거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쪽에서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은 이제 대통령하고 우리 회장님이 아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아주 곤경에 빠지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에 된 그 아주 근본 동기도 거기에서 사실 출발했죠. 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예. 국내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예.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어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해결도 영국의 어떤 작은 회사가 풀었어요. 아, 예. 그게 우리 방해를 어떻게 했느냐? 목화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포트 브라디보스톡을 대우에 독점을 주기로 했으니까 예. 너희는 헝가리로 실어가라. 딴 유럽으로. 데로 실어가라. 예. 그러면 운임이 2배죠. 그러면 저희가 손해봐서 못 견딜 거로 봤는데 그때 그 영국 회사가 그 브라디보스톡 포트를 이용해서 우즈벡 면화를 또 이 아시아에 수출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포트가 이제 대우 독점이라니까 그 나라 외무장관이 우즈벡 방문할 거를 딱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 강하게 나갔네요. 대통령실에 직접 전문을 보내가지고 네. 만약 일개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네. 이 방문을 취소하겠다. 네. 그게 대통령실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풀렸습니다. 네. 풀려서 저희 계약은 다 이행은 했고 더 이상은 이제 중단이 됐죠.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친한파 8번이나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오셨고 지난 5월에 이제 방문을 또 하셨었잖아요. 네, 이런 그쪽에서의 호감과 이미 오랫동안 쌓여있는 신뢰 관계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8번 이번에 오셨고 또 사선 후에 최초 방문국이 한국이었고 네. 그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니까 경제권, 개발권은 모두 한국에 주고 네네. 한국이 노할 때만 딴 나라 알아봐라. 예를 들면 은행업은 한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정상급이 요청했는데도 금융을 개방할 수 없다. 네. 한국만 주는 그런 아주 일종의 독점이네요. 네. 철저한 아주 초친한파시고 네. 이분이 국제사회에서는 항상 한국에 무조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출마했을 때 그 사실은 굉장히 서면 지지는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분이 서면으로 지지해줘갖고 중앙아시아, 중동 회교국에 다 그게 지지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고 공표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서면으로 공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주 예. 과감하게. 예. 한국에 관한 건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지지해주고요. 예. 북한의 경수로 건설, 캐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노동자가 월급이 100불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550불을 달라 해서 중단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한국이 아주 난처했는데 우즈벡 대통령께서 우리가 보내주겠다. 우즈벡 노동자를 150불에 몇백 명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은 됐는데 다른 또 이유로 해서 이제 그게 중단됐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이번에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도 나는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한국을 지지하겠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시고 예.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가셔서도 중앙아시아의 서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 이게 양대 축이 돼서 이걸 진행하자. 네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중앙아시아부터 FTA를 한다면은 우즈벡 대통령께 얘기하면은 네. 그분이 앞장서서 나서서 중앙아시아 한국 FTA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몽골 이렇게 인접국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박 대통령이 작년에 다녀와서 우즈베키스탄 비롯한 중앙아시아 3개국 다녀와서 이 토론회도 열었고 또 그때 패널로도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가는 길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워낙 이게 중요한 아젠다고 하니까 네. 귀국하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여는 길 해가지고 네.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후에 이제 그 포럼을 여셨어요. 예.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고 한 500명 기업인, 수행경제인, 경제단체장, 산자부 장관 다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대표로 주제 발표를 했고요. 또 여성 기업인 박혜린 회장이 또 하셨습니다. 예. 그때 저는 중앙아시아 중에 우즈베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이 초친한파 대통령이 있으시니까 여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의 그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자. 네. 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는 또 한국과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니까 네네. 몽골도 그렇고요.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같은 어족끼리 이런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니까 뭐 강대국들도 한국 주도의 무슨 어떤 그 동맹이나 무슨 군사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 축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반발이 예. 없다. 그 중요성을 제가 그때 대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주도로 우즈벡과 또 이렇게 해야 할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키맨이 돼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은 우선 이번에도 대통령이 오셔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격상하자 해가지고 추가로 많은 조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뭐 우리 일반인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건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주자. 아, 네. 그리고 주재원들 비자가 1년마다 연장이 됩니다. 예. 한국 기업인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해주자. 아, 네. 그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와는 어쩌면은 뭐 경제 연방으로 하자 해도 받아들일 정도로 네. 아주 그 초친한 국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우리가 문화 교류 또 사업적으로 경제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회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나요?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강력한 그 동진 정책, 네. 극동 지역을 이렇게 비워둘 수 없다. 참고로 극동 연해주 일대의 7개 주의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한국의 몇십 배 땅인데. 그래서 이쪽을 이제 개발하는 거를 하나의 아주 핵심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개발부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또 그 담당 부총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한국과 손을 잡고 하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 국빈 방문했을 때 다차, 그 별장이죠. 네. 러시아의 다차. 그걸로 초청을 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정말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 통일이 돼서 한국이 강력한 나라로 존재해 주는 걸 원한다. 예. 그럼으로써 그 중국의 동북성에서 일개 성이 몇 천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00만 명만 넘어와도 자기는 땅을 뺏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필요성. 또 일본과는 그 4개 그 도서 그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강 중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데는 사실 러시아고 그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한국이 성장한 것이 오히려 힘의 역학 그렇습니다. 지형이 맞는다고,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는다고 네. 보는군요. 그래서 극동 개발도 한국의 손을 내밀고 이제 같이 개발하자 네. 이런 테마였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역시 그 저로서는 이제 정부 베이스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는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목표와 로드맵을 분명히 해서 이걸 빨리 해야지 대통령이 예. 선언하신 지가 1년 10개월이 됐고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답답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요 나라는 그 무관세 동맹입니다. 네. 아예 국경 개념이 없습니다. 한 나라로 한 나라로 됩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면 아. 우리 고도화된 이 포화 상태의 산업화 우리 제품이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활로를 찾는 거네요. 관세 때문에 어려운데 네. 이제 그걸 추진해야 되고 그게 만약 어렵다면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우리가 FTA 네. 좀 어떻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몽골 여기와 또 FTA를 빨리 해서 그래야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의 요금이 특별 요금으로 내려줘야만 우리가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운송비의 부담도 줄고요. 운송비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철도 요금을 코리아 바운드 한국에서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 레이트를 해달라. 이거를 지난번 트루트네프 부총리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 7명의 주지사가 왔을 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총리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장관을 통해서 답변이 이 전체 요금표 테리프를 내리면은 일본, 중국도 똑같은 혜택 아니냐. 우리는 한국과 손잡고 하고 싶으니까 한국만 하고 그 중에서도 진출하는 기업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개별로 내려주겠다. 아, 예. 그러면서 쌍용 자동차 그 예를 들어서 네. 운임을 아주 대폭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한국 경제의 또 비전이고 재도약할 수 있고 네. 북한하고도 동반 성장을 시켜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예. 그런 국가적인 좀 아젠다라고 보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뭐 좋은 반응을 뭐 얻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정부 베이스에서 이제 네네. 서명이 돼야 되니까요. 실질적 후속 조치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좀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명예 민간대사 제도에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해외 명예 민간대사는 어떤 역할을 맡고 네, 있는 이거는 겁니까? 2010년경인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하셨어요. 네. 그 중소기업의 그 진출을 좀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한 6, 7천만 명 되고 아주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미리 진출해서 성공한 중소기업들, 뭐 한국도자기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좀 어떻게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무료 상담과 그 멘토, 노하우 전수.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기문 중앙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를 이건 민간 명예 대사라고 하자. 네. 중소기업. 그렇게 시작이 돼갖고 지금 28개국으로 확대가 됐고요. 뭐 아프리카, 중동, 브라질까지 다 있고요. 한 48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또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 좀 회장 맡아달라고 그래서 회장을 맡아 있고요. 예. 풍부한 경험 때문에 네, 그러시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저희가 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예. 또 청년 창업, 글로벌 청년 창업, 또 청년 취업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인턴십도 활용해서 그 대학 졸업한 분들의 그 체험을 쌓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트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하셨던 이제 아프리카 쪽. 네. 미래 땅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주한 경기도 명예 영사로 민간 외교 네. 역할을 또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은 지도에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분리가 된 그 대륙 섬입니다. 네. 우리 남북한의 3배가 넘고요. 예. 아주 비옥한 땅인데
이분들은 그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아시아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실제 예. 그 인종도 그 아프리카 고유의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네. 말라가시족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중간 그런 우리 예. 모습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주 피부 색깔도 아주 새까맣지도 않은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온순하고 거기서 뭐 그렇게 크게 무슨 폭동이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근데 그 불란서의 그 지배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되면서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는데 불란서 말은 하는 나라만의 올림픽이 따로 있습니다. 네. 프랑카폰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네네. 1997년에 이 마다가스카르가 이걸 스폰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예. 호스트를 하는데 그 자동차가 없고 그래가지고 참 그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찾아오신 한국 분한테 그 현대차 엑셀 20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네. 아무 조건이 없죠. 그냥 드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예.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부터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은 처음이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이게 처음이다. 예. 그래서 그분을 초청 좀 해보라.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그냥 보내드리고 이제 저도 바쁘니까 예. 우즈베키스탄도 가야 되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드린 그때 겁니까? 이제 그 마음의 배경은 제가 예.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떠한 기회에 그 역술인 심진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일성 주석이 사망 일과 시간을 맞췄죠. 네네.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참으로 그 감명 받은 게 본인한테 이렇게 계시해 주는 분은 뭐 사명대사나 이런 아주 큰 분인데 네. 앞으로 그 한국과의 인연이 아프리카니까 네. 그 젊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라. 아.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가 막 그 우리가 굶어서 이렇게 배가 나온 어린이 모습은 전부 아프리카였어요. 기아에 시달리는. 네네. 뭐 예. 그랬지만은 앞으로 이게 비옥한 땅이 되고 하니까 한국과 인연이 맞다. 네. 그래서 국가의 운을 자꾸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있고 한번 뵈려고 전화하니까 6개월 후에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약이 꽉 아니, 찼군요. 6개월 후에 전화를 하면은 그때 네.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네. 예약을 받아달라. 네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연락이 와서 한번 예. 카페했어요. 뭐 그런 국가의 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고 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랬는데 그 양반이 또 책을 또 쓰시고 또 네네. 사보고 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뭐 에이스가 많고 그래갖고 예. 미국 사람들은 갈 때 자기 피를 빼서 아이스박스에 담아갑니다. 혹시 상처가 나면 자기 거로 맡겠다. 예, 예. 이래서 제가 야 어떻게 아프리카를 접근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그 마다가스카르에 그런 기회가 와서 저는 그 심진성 여사 그 말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 정도는 그냥 스폰서 해주겠다 했는데 네. 대통령 초청으로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예영사도 맡아달라. 네. 가보니까 그 대통령궁의 그 김일성 주석궁의 축소판으로 김일성 주석이 그걸 지어줬어요. 무료로. 예. 그리고 그 나라 자원이 많은데 그 사금을 1년에 65톤을 파갔습니다. 아, 예. 65톤이면 큰 돈이죠. 네. 그렇게 아주 북한하고 뭐 형님하고 지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민주화되면서 예. 축출이 됐다가 다시 또 컴백을 해서 대통령이 재선되셨어요. 아, 그분이. 예. 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게 참으로 이 중요한 유망한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고 SBS에서 그 정글의 법칙이 2주 동안 거기서 현지 로케가 돼가지고 방영이 그랬군요. 됐는데 많은 예. 분들한테 알려졌어요. 네네. 거기 가면 모든 뭐 관광 체험, 뭐 어드벤처서부터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겐 애니메이션 영화 애니메이션도 제목으로 있고. 알려졌고요. 그래서 예. 요즘엔 제가 비자도 발급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세요. 예.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그런 인연을 이제 맺게 됐고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다음 포커스를 아프리카로 잡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네. 뭐 대통령께서 내년에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그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 중심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그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도 민간 외교 차원에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거기
많이 지원도 해드리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기 때문에 예, 예. 네.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 눈길을 돌리는 것도 우리 김인식 회장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해외로 돌렸던 눈 국내로 좀 돌려볼게요. 아까 저희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말 청춘들이 아프거든요.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취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또 노하우도 없고 두렵고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청년 창업에 많은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죠. 저는 삼성그룹이고 이렇게 지원자가 9만 명 뭐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참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네. 저도 물론 삼성그룹에 1969년에 공채 6기로 거기 합격이 되고 예. 그때는 한 10대 1 정도였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대수가 센 거였습니다. 10대 1인데요. 10대 1인데도. 예.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되면 중앙일보 일면에 하단에 합격자를 네. 신문에 내주고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저는 가장 좋은 시절에 잘 나가고 할 때 사실 제가 스스로 거기를 그만두고 제 창업의 길을 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취업이 어렵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 이렇게 육박한다고 하는데 참 제가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물론 대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이렇게 어렵다면 왜 저 때는 정말 개인들이 어디가 창업을 하고 해외 시장의 정보는 종합상사회에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 때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가 다 인터넷 통해서 다 연결돼서 정보의 바다에 네.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도 가볼 수 있고 경험을 쌓아서 창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데에 좀 더 관심을 돌렸으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까 중소기업 중앙의 민간 명예 대사회라든지 제가 또 소속돼 있는 부단장을 맡고 있는 주한 명예 영사단이 있습니다. 예. 120개국에 130여 명이 참여하고 계세요. 거기에도 제가 그런 청년 창업, 예. 글로벌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멘토로서 역할을 하자. 네. 그래서 아마 곧 그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야를 넓혀서 예. 이런 유라시아라든지 저 아프리카 이런 대륙에 진출하고 그런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그리고 거대한 한류 문화, K-팝, K-무브 등으로 해서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열풍도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초등학교 타시켄트 300개 중에서 60개 학교가 네. 한글 교실을 갖고 있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사업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국내에서 하시고 계신 또 멘토 역할 또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또 사업가로서의 김인식 회장님이 있었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김인식 회장님, 국회의원 김윤식도 한 페이지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4.13 총선이었죠. 16대 선거에서 용인을 당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초선 의원의 한계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라는 좋은 평가, 좋은 의정 활동을 했다라는 평가를 들으셨는데요. 당시 용인 지역에서 출마하셨던 동기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용인과는 아무 연고가 사실 없습니다. 예. 출마 당시에 단 한 명의 용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출마했는데 네. 단지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기의 질의 중요성을 일찍이 터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95년부터 용인 기흥 단지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예. 골프장이 많이 있죠, 그 위에. 거기에 가서 그냥 제가 살고 있었어요. 서울을 그러니까 32km를 편도 32km를 출퇴근을 했죠. 거주를 이미 5년 전에 하고 네네, 계셨군요.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선배 국회의원께서 후배를 시켜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일요일 날.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와서 약간 이제 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 출마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거기서 하지도 못했고요. 네. 또 용인이 연고도 아니고 예. 또 당시에 남궁석 장관이라고 정보통신부 장관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거기에 분구가 되면서 네. 용인 의리 신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아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후배들이 와서 일단 신청이나 해봅시다. 그래서 그 서류도 미비한 채로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인을 이제 지금의 수지 구성 기흥인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천을 일단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당시 그 대통령께서는 아마 경제부총리 출신, 그 기획예산처 장관 이런 분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당선한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만두셨습니다. 네. 딴 데로 가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심사해갖고 이렇게 무명 기업인도 한번 그 공천해 줄만 하다. 네. 기회를 한번 줄 수 네, 있다.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가 마지막 공천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 당사에 가니까 D-47일이더라고요. 아, 전혀 진짜 연고, 직전이었네요. 연고 없는 데서 D-47일 공천장 받아와서 네. 제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 당선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 첫 등원하는 날 그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주요 TV사들이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저를 찍는 게 아니고 뒤에 중요한 분이 오시겠지 하고 뒤를 네네. 봤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 아니고 당신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네. 어우, 뭐 인물도 괜찮네 그러면서 아마 데스크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예. 그래서 이제 회성같이 나타난 예, 기업인 첫 등원하는 날 초선 그냥 의원인데요. 뉴스 시간에 예. TV에 크게 나오니까 지역에서 어우, 그 등원하자마자 TV에 나온다 그래갖고 자주 TV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당선돼가지고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냈고요. 예. 용인 지역에 좀 빚이 있다 이런 말씀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사실은 한 번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용인 수지 구성 2일 때는 분당의 계획 개발과 반대로 난개발의 대명사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학교 갈 때 학부형들이 비포장으로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민원이 하여튼 여기 도로 포장,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후보 시절에 공교부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공약으로 지금 이제 신분 당선 그거와 용서 고속도로가 있죠. 네. 또 하나. 용인서울. 네, 용인서울 고속도로. 그거를 제가 공약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선거일 한 3일 전까지 작업이 될 것 같다. 안 된다. 당장 지금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께 가서 보고해가지고 가기를 임시 열어가지고 받아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약에 넣어가지고 그게 했고 그리고 제가 건교위에 배정이 됐어요. 다행히. 예. 그게 저 한 자리가 90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중진들이. 예. 거기가 건교위가 왜 이렇게 인기가 거기가 이제 많나요? 지역 예산을 따다가 도로 달인 와주면 예. 또 실적이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당선돼 오니까 이제 저를 배정을 해줬고 예. 그걸 그때 다 해가지고 착봉이 됐고요. 우선 예산 타당성 조사 예산이 됐고 그런 와중에 수지가 또 인구가 계속 폭발하다 보니까 네네. 신분 당선을 정자동까지 가지 말고 수지까지 연장해달라. 그래서 예. 그걸 또 신청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수지, 동천, 상현, 성복동까지 연장선에 대한 거를 또 예비 타당성 비용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공약한 본 선이 착공 전에 예. 연장선을 받아낸 건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거 했고 주민들이 참 좋아하셨죠. 근데 네. 저는 이제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선거에도 제가 기웃거린 적이 없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주민들께서 왜 안 나오느냐 네. 이렇게 쭉 해. 기억이 좋으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좀 네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왜 안 그러시고. 하셨습니까? 네. 그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그걸 직업으로 네. 직업 국회의원들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제 사업이 있고 또 새로운 저런 시장에 가가지고 저도 거기서 나름대로 바쁘고 잘 나가는데
또 뭐 국회의원을 더 내가 직업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해서 그만뒀고 제 사업은 그 대신 훨씬 많이 확장을 해왔습니다. 또 더 큰 의미 있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네네. 뭐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의미 있는 일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가의 정상급 국빈 방문에서 단독 정상회담 때 네. 어쨌든 상대국의 정상께서 저희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많은 대기업의 투자도 없고 물론 예. 하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니까 투자가 안 갔지만은 네. 어쨌든 제가 중소기업이 한 투자를 가지고도 대통령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상회담에 거론되는 건 보람이고요. 네. 뭐 기업을 통해서도 과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께서는 기업 보국이다. 네. 그렇게 뜻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보람은 보람이죠. 제가 꼭 국회의원은 정치권에 있지 않아도 네, 제가 네. 하는 행동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장 짓는데 비경영적인 결정. 예. 그러면 정치적인 요소를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20대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위에서 지금도 권유하시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지금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이 연락이 오시고 네. 연락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 한 선거구가 2개가 됐고 예. 내년에 또 분구가 돼서 3개가 됩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됐잖아요. 네, 예, 진행 정확히는요. 중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있지 않느냐 현역이 그래도 이제 또 신설구도 있는데 네네. 또 오픈 프라이머리라는데 완전 국민 경선제로 국민 경선이니까 이제까지는 공천 신청 안 했다, 공천 안 됐다 그럴 수 없고 왜 안 나오느냐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좀 고민 중입니다. 또 워낙 바쁘시고 사업에서도 큰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가로 또 정치가로 성공적인 삶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할 일 많으신데 어떤 게 더 매력이 있나요? 정치나 사업이나 네.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치는 성패에 따라서 영향이 전 국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공익성이 있고, 소셜 임팩트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사업은 좀 더 효율적이죠. 네. 예. 제한된 범위에서 효율적인 판단.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고, 이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세월호 인양, 이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었다면 그건 안 하겠죠. 네.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그런 영향 때문에 하는 예. 거고. 국민의 정서를 네. 감안해서 또 그러나 해야 지금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도 예. 지금 자꾸 보면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이 빈부격차 해소 네. 이렇게 해서 나가려면은 이제 기업도 자꾸 사회적인 기업, 사회공헌을 생각해야 되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도 자기 회사 지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사회공헌 재단에 넣고 있고, 예. 이제 국내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제 많이 있는 거로 봐서는 기업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익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비중을 두느냐, 공공재, 또는 아니면 사재와 개인 기업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전 두 가지 다가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읽으신 책 가운데 네. 감명 깊었던 책 아니면 정말 최근에 읽은 책인데 재밌었다, 추천해주고 싶다 라는 책이 혹시 한 권 있으면 우리 초대석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네, 소개해 저는 주시죠.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어떤 시청자분 또 자녀분들께도 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 이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다 이게 아니고요. 네. 정말 개인의 실생활,
기업을 운영하든가 국가를 운영해도 성공으로 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그 책이 노노, 공자의 제자들이 쓴 노노입니다. 네. 노노인데 저는 그 성균관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는 4년 동안 필수 교양 과목이 꼭 들어야 유학입니다. 되는. 유학. 예. 예. 노노 뭐 해죠. 그때는 이제 점수도 따야 되니까 네. 공부했지만은 제가 사회에 나와서 첫 직장에 삼성에 가니까 이 방마다 기업은 인이다. 사람 인자를 썼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배경을 알아보니까 이병철 그 창업자께서는 노노를 탐독하신 거예요. 노노. 예. 거기에서 사람이 중요하다. 인간의 그 중요성 이거를 이제 하시고 그걸 사업에 접목을 했고 그래서 노노에서 제일 이제 노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인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사람은 뭐 우리가 둘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상인데 즉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예. 그런 나로부터 나가는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부터 사랑해서 내 자신의 수양과 역량을 쌓아야 된다. 네. 그러려면 이제 학위시습인데요, 학위시습. 네. 학위시습지면 불역열화 이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겠느냐 네. 그 뜻이거든요. 예. 이 말이 참으로 저는 요새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더군다나 창조경제 시대에 네. 항상 공부하고 또 때로 익히고 또 공자께서는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네. 또 공부 안 하고 생각만 하면은 위험하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 또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게 서자인데요. 이게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권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서자.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권하지 말라는 이거는 미국, 일본의 공교육, 초등학교 교육의 교육 이념입니다. 예. 거기서 가르치는 게 우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예.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일본 같은데 후쿠시마 사태 때도 보면 시민 의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 그러한 저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치를 하려면은 수기치인이다. 예. 뭐냐면 내가 먼저 수양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제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정치인들이 참으로 좀 이런 자세로 네.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병철 회장이 기업은 인이다. 인간 존중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삼성의 경쟁력을 바로 인사의 공정성에서 찾았어요. 네네. 그건 뭐냐? 삼성은 공채로 된 사람이 사장도 되고 부회장이 되는데 친인척은 절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네. 친인척은 공채로 안 들어왔으면 항상 한 단계 낮아서 예. 그리고 친인척을 근본적으로 채용을 안 하지 않고요.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 때 골프 치면 항상 옆에 앉는 사람이 김용 세계은행 총재예요. 네. 근데 그분 어머님께서는 항상 아들한테 너는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라. 예. 그분이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연봉이 30만 달러부터 시작하는데 남미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늘 가리킨 노노의 사상 이제 본가가 이제 성균관이니까 성균관에 오셨어요. 학생들하고 대담도 했는데 그 얘기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예. 세계은행 총재. 예. 의사로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 국가도 지금 중국이 대국이 저렇게 문제없이 고도 성장하는 배경은 뭐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역시 유학 사상, 예. 노노. 예. 예. 역시 사람을 배려하는 막 그런 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노노를 정말 어린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현재 살아나가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 이게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좋은 문구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자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논어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O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딜레마에 있고 많은 분들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시고 청년 실업 문제, 저성장, 고령화, 사회 진입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5년간 새로운 시장, 하나의 대륙,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유라시아 대륙을 주목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 재도약의 활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나 또 자녀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다면은 저희가 소속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체 또 인터넷 사이트도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국 경제 이 지금 틀에서 노동개혁에서 월급을 줄이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거고 정치권이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잔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윤식 신동에너콤 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철만은 달리고 싶다. 철원의 철길에 멈춰선 오래된 기차는 한때는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 많은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날랐을 겁니다. 이제는 철마가 다시 북한을 거쳐서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까지 녹을 제거하고 힘차게 달릴 그날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